그래도 뭐 어제 미국장이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끝났는데 그거에 비하면 국장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반등하고 있고 뭐 디지털 자산도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오르진 못했는데 네. 그렇다고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그러니까 어제 사실 나스닥 떨어진 거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다. 맞습니다. 봐야 되겠죠. 문자 그대로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뉴스들을 좀 차곡차곡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최근 며칠 새 좀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고 있다 보니 네. 이럴 때 좀 다른 뭐 펀더멘탈적인 뉴스를 다루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 갖고 와 봤는데요. 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 이제 뭐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이제 엄청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최근에는 월드컵이 이제 미국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아, 요거 말 네. 많이 나왔던데. 네, 또 하나 또 이슈가 됐습니다. 네. 이 미국의 간판 스트라이커가 있는데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이제 퇴장을 당해서 32강전에 그래서 16강에 벨기에랑 이제 미국이랑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FIFA 그 국제 축구 연맹 측에 전화를 걸어서 이 퇴장당한 선수를 다시 살려달라, 다시 경기에 뛸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또 그게 받아들여져서 16강에서 이제 그 간판 스트라이커가 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었죠. 이게 정치하고 축구가 분리돼야 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퇴장당한 선수가 바로 복귀를 했다는 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 벨기에가 미국을 4대1로 이기면서 또 이런 벨기에 또 축구 선수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춤을 또 따라하는 그런 세레머니.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또. 지금 보이는 이미지가 바로 그 그래서 이미지입니다. 항상 요렇게 네. 요렇게 요렇게 추잖아요. 네. 주먹 이렇게 쥐고. 네,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그 골 세레머니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네. 제가 좀 AI로 또 합성을 한 겁니다, 이거를. 아, 그러셨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이 80살 할아버지잖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이렇게 광폭 행보를 보인다는 게 참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되는데 네. 그만큼 또 디지털 자산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혹시? 일단은 뭐 트럼프 하면 생각나는 거는 그 전략적 비축하겠다. 비트코인 얘기했다가 지키지 않은 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약간 이런 게 많죠. 약속했다가 아. 지키지 않은 거. 네. 그러게요. 네. 타코 뭐 이런 거 많이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쵸, 뭐 어떤 구축하겠다 하다가 비축하겠다 하다가 말고. 네, 아무래도 뭐 100개 내뱉은 말 중에 하나 걸려라 뭐 이런 마인드인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내뱉은 말 중에 실현된 게 별로 없기는 하죠. 근데 또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 라는 소식이 최근에 하나 나왔습니다. 네.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이 미국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관련해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거는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뭐 비트코인을 몇 년도까지 얼마 비축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비트코인을 정부가 팔지 못하게 뭐 법제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좀 다른 쪽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라면 트럼프 정부가 지금 계속 비트코인 전략 비축 관련한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 비트코인 비축하는 기관을 누구로 할지 관할권을 누구로 할지 그게 지금 고민이 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트코인 비축을 하면은 재무부가 관리하는 걸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네.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재무부가 이 비트코인을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법적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이 관할 기관을 누구로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대안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게 그러면은 재무부가 아니라 상무부가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지금 검토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좋은 뉴스입니까? 이제 블룸버그는 사실 좋은 취지로 보도하진 않았습니다. 이 비트코인 비축이 바로 이제 돼야 되는데 재무부를 통해서 됐어야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 딜레이가 되고 있다. 딜레이의 문제가 뭐냐라고 봤더니 관할기관 설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내놨거든요.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뭐 저도 이런 쪽으로는 뭐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이 관할기관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악재가 아니다. 뭐 좋은 뉴스다. 또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동안 우리 비트코인 비축 관련 소식이 안 나왔었잖아요. 5월에 잠깐 나왔다가 다시 또 뉴스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관할권 설정에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비축에 관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런 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잠깐 또 딜레이 되고 있는 것 뿐이구나 라는 또 시선도 같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나쁜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 세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재무부, 네. 상무부, 법무부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재무부 관할이었고 이거는 원래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6월 정도에 됐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1년 전에 됐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근데 뭐 아까 설명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다시 세 개 중에 누가 할지를 지금 놓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법적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재무부가 하게 되면 원래 비트코인 비축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압수를 한 비트코인 플러스 예산으로 사지 않는 비트코인 뭐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그걸 충당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새로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을 쌓아가겠다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재무부 손을 떠나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죠? 그러니까 뭘 사든 일단 재무부의 역할은 한국으로 치면 이제 네. 나라 국간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세수에 기반한 거든 아니면 뭐든 간에 비트코인이 이제 나라의 재산으로서 등재가 되는 거고 그걸 추가로 가져가는 그런 뭐 뭔가를 가져가려면 사실 네. 재무부를 거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렇죠. 이게 이제 재무부 소관이 아니라 뭐 상무부로 갈 수도 있고 상무부나 뭐 최악의 경우 법무부로 갈 법무부. 수도 있는데 법무부로 간다는 거는 그냥 압수해 그러니까 범죄 자금으로 압수해서 빼앗아 놓은 비트코인을 그냥 법무부가 보관하는 정도의 그렇죠. 의미로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전략적 비축은 아닌 그렇죠. 경우겠네요. 그 전략적 비축이 아니라 전략적 그냥 보관인 거죠. 보관. 네. 음. 비축이라는 단어에는 사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뭘 그렇죠. 좀 도모한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근데 뭐 상무부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뭐 이런 건 가능하겠죠. 뭐 국가 간의 어떤 이제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좀 쌓는 구조를 만들고 그게 미국에 쌓이게끔 하고 또 이제 상대방 국가에게 어떤 편이나 뭔가를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흐름의 거는 가능해 보이는데 제가 말하면서도 지금 언어화를 못 하잖아요. 네.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사실은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누가 가져가는지를 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 그걸 확실하게 하지 않고서 일단 누가 관리할지만 먼저 정하려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기업에서 뭔가 이 노동자와 기업 간의 관계를 어떤 부처에서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고용노동부에서 한다. 음. 아니면은 고용노동부 이름 자체를 그냥 고용노동부인데 노동고용부로 순서로 바꾼다. 이것도 큰 의미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럼 노동을 먼저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너무 이거 좀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럴 수 같고 있어요. 그 네. 얘기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편집? 네. 지금은 일단 행정부는 지금 법무부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네. 일단 현행 체제는 주 법무부들이 이렇게 주에서 일어난 뭐 비트코인이나 뭐 범죄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압수된 디지털 자산을 주 법무부가 일단 압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연방보안관실로 넘어가는 그래서 연방보안관실이 집합해서 그걸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패트릭 위트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이 최근에 얘기한 게 있는데 이 연방보안관실에 냅두면 안 된다. 왜 냅두면 안 되냐라고 했더니 연방보안관실도 비트코인 수량 얼마나 정확히 갖고 있는지 모르고 이 주마다 이렇게 압수 방법이 또 다르고 보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연방보안관실이 이 집합하는 거를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 보관하는데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추진하는 거다. 그래서 별도의 커스터디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의미가 뭐냐라고 보면은 일단 행정부 측에서는 이 행정부 관할권으로 확실하게 비트코인이나 이 주요 디지털 자산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산 중립적인 방식으로 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추진하고 싶은 건데 이게 또 어떻게 전개될지 일단 행정명령이 지난해에 나왔잖아요. 그건 네. 이제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면은 그 행정명령은 이제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다음 그리고 대통령이 그냥
없애는 행정명령 내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바로 끝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월에 초당적인 비트코인 비축 법안 발의가 됐다라고 한 거 이거 되게 중요하게 다뤘던 게 그런 측면에서 이 행정명령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제화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5월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초당적인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내놨고 이제 이게 골자가 정부가 비축한 그 비트코인을 몰수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그걸 이제 명문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진행 상황들이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말씀 주신 대로 구체화를 하기가 좀 어려운 단계지만 이제 이런 진행 상황들이 이제 계속 나아가다 보면은 구체화가 네. 되는 시점이 또 올 거다 기대하는 시선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요 법안 자체는 지금 진행 상황은 크게 없는. 네, 그 상황이죠. 이후로 발의만 되고, 발의만 되고. 네, 네. 지금 뭐 클래리티 법안도 지금 뭐 통과하는데 네. 지금 스무스하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우선순위로 따지면 클래리티 법안이 훨씬 네. 중요한데. 아무래도 뭐 다음 회기쯤에 대선화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많은 상황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 변호사님 이미지를 왜요?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제 이미지요? 네. 네, 이 저게 누굽니까? 네, 변호사님이 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아, 예. 출연하신 거를 이 시청자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아. 제가 이거 갖고 온 이유가 네. 이 채굴의 방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채굴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댓글 다신 분들 중에. 네. 아무래도 뭐 3프로TV 시청자 중에서는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왜 이걸 이제 갖고 왔냐라고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이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거냐면 이게 뭐 이제 브레인 서바이벌 게임에 이제 출연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데블스 플랜이라는 네, 프로그램에서 이제 거의 이제 그 마지막 3인 가를 때 네. 했던 이제 포커 게임인데 아. 이제 수학적으로 하는 포커 게임이었어요. 제가 프로그램 미처 못 봤는데 마지막 3인에 포함이 되셨군요. 아, 역시 거기서 대단하십니다. 또, 네. 제가 그건 봤는데 그땐 데블스 좀 플랜 똑똑했어요. 봤는데 네. 그 엄청난 활약을 하십니다. 아, 네. 보시면 또 좋을 텐데 왜 이걸 갖고 왔냐? 네, 이게 라고 무슨 의미죠? 네,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서 변호사님이 이제 머리를 써서 게임을 하시면은 거기서 이기면은 보상으로 피스라는 그 코인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채굴 원리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어저께 불현듯 들어가지고 그러네요. 수학 네. 문제 풀면은 그리고 제일 빨리 풀면은 맞습니다. 피스를 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머리가 변호사님이 쓰는 머리가 뭐에 해당되느냐 비트코인 채굴에 네. 뭐 이제 아식이라는 주문형 반도체를 써가지고 채굴기를 돌려서 거기서 연산력이 제일 높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네. 제일 세게 연산력을 투입한 사람이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제일 세게 그 해시레이트를 투입한 사람이 보상을 취득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원리가 있었군요. 네. 몰랐네요. 요게 이제 근데 많이 소개가 된 내용이긴 해서 저는 이걸 갑자기 들고 나온 약간의 이 뭐랄까요? 속마음? 속마음? 그게 되게 궁금해지는데. 네. 네. 그래서 채굴하면은 사실 채굴한 사람이 곧 비트코인 생산자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발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지 않냐. 왜냐하면 최근에 뭐 요즘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주 옛날에 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채굴자들도 옛날보다 어떤 가성비가 되게 좋아지지 않았을까, 채굴 가성비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또 지난 몇 달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굴 업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채굴을 해도 이런 식으로 채굴을 해도 요즘 주요 채굴사들이 심지어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채굴 업체들도 안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라톤 디지털 우리 해시레이트 기준 세계 채굴 업체 1위로 유명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트디어 최근에 마라톤 디지털 해시레이트를 추월하기도 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트코인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했고 뭐 아이렌, 뭐 코어 사이언티픽 다 비슷한 지금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 업체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봤을 때 우리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AI 인프라 쪽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업황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비트코인 하락장 중에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또
또 이렇게 채굴 업체들의 불황이 있다라는 점이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네. 지금 사실 절반 정도는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경쟁자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죠?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줄여지면은 또 어떤 모종의 일종의 어떤 치킨 게임 같은 게 일어나면서 네. 장기적으로는 소수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만 살아남고 음. 그 업체들은 다시 또 좋은 수익을 누릴 것이다. 네. 이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채굴사가 뭐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액티브하게 채굴을 하고 있는 이미 옛날에 기업들은요. 비해서는 엄청나게 줄었죠. 네. 이미 비교적 대형화된 채굴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렇게 선별될 수가 있다. 채굴 업체들이 점점 이런 줄어들 전망도 것이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손해를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매트릭스 포트라는 옛날에 우지한이라는 그 비트코인 채굴 왕 닉네임이 비트코인 채굴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설립한 어떤 디지털 자산 금융 업체가 매트릭스 포트거든요. 그래서 종종 보고서를 내는데 채굴 관련 보고서를 최근에 내놨습니다. 봤을 때 이 평균 값을 내보니까 주요 채굴 업체들 지금 손익분기점에서 겨우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제 사실이 하나 나왔고 가격이 낮으니까. 네, 그런 분석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지금 돌파구로 뭐 AI 센터를 차린다든지 아니면은 에너지 차익 거래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비트코인을 그냥 냅두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산 운용을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거는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채굴 업황 안 좋았는데 그럼 비트코인 최근에 겨우 반등했는데 네. 다시 안 좋아지는 건가요? 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측면에서는 또 뭐 걱정을 크게 할 건 없다라는 점이 또 하나 나오는 게 주요 글로벌 상장사 올해 비트코인 16.7만 개 순매수했다. 라는 또 어떤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정도냐라고 봤을 때 같은 기간 채굴량의 2배 수준이다. 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사 누가 뭐 매수를 했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뭐 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 DAT 기업들이 매수한 것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뭐 엄밀히 따지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한 걸 통해서 확보를 한 걸 테지만 뭐 블랙록 같은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면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보유량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참전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 순매수량이 채굴량을 2배로 웃도는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을 또 말씀드립니다. 네. 네. 기간- 어쨌든 요게 네. 지금 숫자 자체는 그 과거에 저희가 이제 3월부터 방송 시작하고 쭉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여기 녹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이랬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네. 다음 장표는 어떤 건가요? 지금 순유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ETF 얘기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건 이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월간 순유출액 추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3월, 4월에 잠깐 좋았다가 5월, 6월에 굉장히 큰 순유출이 나타났고 6월 순유출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월간 순유출을 기록을 했었죠. 네. 지금 보면 4월, 5월 비슷하니까 그냥 지우고 네. 1월, 3월 비슷하니까 지운다 치면 지금 2월과 6월인데 2월도 순유출, 6월도 순유출이니까 네. 지금 상반기에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빠져나간 거죠. 맞습니다. 특히 6월에 순유출된 게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점이 확인되고요. 근데 7월 들어서는 아직 뭐 7월이 한참 남긴 했지만 네. 예. 아직까지는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인데 또 이런 분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순유입이 되고 있냐라고 봤는데 순유입된 시점을 보니까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도한 시점과 일치한다. 이 순유입이 한 시점이. 2023년, 2022년에도 한번 판 적이 있나 보군요. 네, 아주 소량을 팔았었는데 네, 그 그때도 이후로- 뭐 32개 이런 식으로 팔았던 네, 건가요? 그 이후로 상승장이 시작됐다. 이런 또 인간 분석 결과가 지표다. 나왔죠. 뭐 네, 약간 이런. 저점 지표네요. 네, 뭐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스트래티지 뭐 반대로 하면 꿀이다. 뭐 이런 셈인데요. 네. 예. 뭐 이건 뭐 사실은 이 지표가 과거에 한 차례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이게
맞다 뭐 틀리다 뭐 할 수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또 그 전에 또 주간 스트래티지 주간 비트코인 순유출이 뭐 매입량 추이만 봐도 네. 너무 평단가 높을 때 매수하는 거 아니야? 예, 비트코인 너무 맞아요. 좋을 때 매수하는 거 아니야? 또 안 좋을 땐 매수를 안 하네? 뭐 이런 네. 얘기가 항상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안 좋을 땐 왜 파는 거지? 이런 네. 질문이 들었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반대 지표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야, 이게 뭐 어쨌든 지금 채굴도 그렇고 사실 지금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채굴의 많은 부분이 사실 미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특히 이제 쟁점이 될 게 뭐냐면 전기 요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주마다 전기 요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쵸. 그리고 이제 보조금 주는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채굴 기업들의 정말 이 서바이벌 상태를 그냥 그들이 밝히는 특히 상장사 채굴 기업들이 밝히는 네. 이 보고서 실적 보고서 뭐 이제 연간으로 이제 내지 않습니까? 회계 보고서들을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지 알 수 있는 게 일단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고 두 네. 번째는 그게 매년 바뀝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맨날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보조금도 바뀌고 전기비도 바뀌고. 전기비도 바뀌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쭉 가져오셨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에 이런 채굴자들의 움직임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뭐 단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빠지고 하다 보면은 안 좋게 뭐 안 좋은 측면이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또 채굴자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측면이 뭐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대량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또 과거하고는 다르게 뭐 비트코인 채굴업체가 파산해서 이렇게 망해가지고 뭐 이렇게 종료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게 아니라 뭐 AI 채굴업체를 전환한다든지 이런 피보팅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나쁘게 볼 건 아니다. 더군다나 또 채굴에서 유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신 것처럼 이 DAT 기업이나 여러 상장사, 글로벌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보면 장기적으로 이건 뭐 크게 나쁘게 볼 건 아니다. 라는 시선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저희가 뭐 이게 일단 이제 악재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 호재적인 측면에서 채굴자들이랑 관련돼서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지표도 있나요? 네,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채굴자 사이클 스트레스 복합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죠? 이거는 채굴자들의 채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라서, 이 마이너스로 갈수록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 플러스로 갈수록 채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아무래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채산성이 마이너스로 갈수록 안 좋은 거죠. 불황이라는 뜻인데, 네. 봤을 때 지금 2025년 저점을 최근에 경신을 했습니다. 2026년에. 네. 11년 만에 채산성이 마이너스를 최대 바닥치를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뭐 과거 지표를 보면은 이럴 때 이 정도로 바닥을 찍었으면은 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올랐다라는 그런 지표입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 바닥을 찍었잖아. 네. 좀 있으면 반등하겠네라는 지표로 볼 수도 있는데 또 반대 측면에서는 과거 사이클하고는 다르다. 지난번까지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뭐 망하거나 아니면 계속하거나 이 둘 중 하나였다면 이번에는 AI 사이클로 가는 별도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양상이 아니면 또 어느 쪽으로 이제 다른 양상이 펼쳐지냐 보면은 뭐 바닥에서 더 장기 횡보할 수도 있고 오르더라도 되게 계단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오를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또 가능성이 제기된다라는 전문가분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래도 어쨌든 바닥이라는 것은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적어도 이 스트레스 그래프를 봐서는. 과거 사이클까지 봤을 때는 이게 통하는 지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네. 저게 그 재현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게 네. 잠깐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그 네, 차트 스트레스 이미지 지금 그래프. 띄어져 있습니다. 그게 보면 거의 지금 저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네, 2015년 저점도 사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간 것이고 거의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저점은 이미 공통적인 그 하단의 어떤 이 라인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흰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인데 네. 이게 약간 그 예전에 그 실질금리 저희 이윤수 대표님 설명해 줄 때 네. 얘기했던 게 실질금리랑 아주 이게 비례적으로 움직이진 않는데 이런 어떤 들고 남이 일종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서 가격을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해주셨었던 네. 거랑 똑같이 지금 보면 이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닌데 저점을 한번 찍으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죠. 전원이 딱 켜지면서 그때부터 반등이 시작되고 물론 보면 2015년 저점에서 이제 이 주황색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려오는 구간이 있긴 한데 실제로 가격 보면 저 구간에서 약간 눌립니다. 근데 가격이 2015년 저점 쪽으로 다시 내려오진 않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저점을 기록하는 게 그만큼 이 투자자들이 볼 때는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이 볼 때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이거 이제 약간 긍정적인 얘기로 준비를 한 건데 네. 실제로 2026년 이제 7월에 저 저점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도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 정도로 네. 네. 그리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여담이고 네. 진지하게 들으실 건 아니지만 그 댓글 보니까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제 포지션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더라고요. 궁금해요. 아, 그렇죠. 예. 네. 속 시원하게 말씀해 제가 주시죠. 지금 스트레치지 반대로 하면 꿀이다라는 뉴스를 갖고 왔잖아요. 네. 네. 근데 또 하나 반대 지표가 있을 수 있는 게 좀 있으면 한 비트코인 조금만 더 오르면은 비트코인이 제 평균 매수 단가에 도달을 합니다. 아, 그때 놀리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제 반대 예. 지표를 따라가자면은 곧 있으면 비트코인이 또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아니 근데 그 코인 쪽은 수익률이 괜찮지 않으십니까? 네, 저 약간 손해긴 한데요, 제가. 지금은? 네, 비트코인만 갖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때문에. 쭉 투자를 보면 아, 네, 평생으로 따지면은 네. 뭐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네. 어떤 에셋이랑 궁합이 안 맞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보니까 반도체랑은 궁합이 매우 안 맞는 것 같고 네, 코인 쪽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추가 배수를 하면 알려주세요 저희한테. 아, 알겠습니다. 네, 바로 그러면 내려갈 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사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네. 사야 되나요? 오히려 이제 그거는 호재고 네. 저 사람이 반도체를 샀다. 이걸 좀 주의해야 됩니다. 저희. 네. 제가 볼 알겠습니다. 때는.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지표군요. 네. 예. 어쨌든 이게 이런 얘기가 댓글에 올라오고 또 저희가 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이제 아플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또 방송에 소화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시장이 불확실성이 심하냐 맞아요. 이걸 네. 보여주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하이닉스 좀 오르다가 지금 저희 댓글 보니까 다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언제쯤 구출이 될까요? 그거는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시기 빈센트님, 박병창, 빈센트님 어디 계시죠? 밀사요 박병창 주사했는데. 이사님한테 예. 네. 하여튼 뭐 지켜봐야죠. 네. 네. 반도체가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반도체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아, 그것도 비트코인도 버겁습니다. 아, 지금 저는 양쪽으로 버거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힘든 6월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6월까지는 뭐 비트코인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7월에는 돈도 좀 들어오고 있고 저희는 조금 반등의 역사를 써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상희 편집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